평생 도움될 인간의 오류 9가지. 바로 여러분과 저희들의 오류입니다. 아예 없는 기억을 철석같이 본인이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럴 줄 나 알았어. 진짜 알았어. 아, 진짜 짜증나, 하다니 그냥. 뭐 이렇게 빡치지 진짜. 진짜 빡치지. 실행할 수 없는 자기의 희망을 적고 계획이라 그러죠. 그렇죠. 소박한 소용돌이 한번 빨린 적이 많아요. 우리 되게 우리도 많아요. 잘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빨리. 아니, 공감돼서. 제가 대신 사과합니다. 끝까지 인정 안 하는데.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또 이해할 수 있죠. 자기 자식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왜 이렇게 헛소리 하는지도 좀 이해가 되고. 뼈덕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 있는 남은 말 대잔치 뼈아네. 원래 오늘 기억편으로 넘어가려고 그랬었는데 메타인지에서 꼭 달아야 될 특별편이 남아 있어갖고 오늘 메타인지를 한 편 더 하고 11강으로 메타인지를 한 편 더 하고 12강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억력을 올릴 수 있는지 그렇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내용 오늘은 특강을 해주실 건가요? 평생 도움될 인간의 오류 9가지. 예, 오류가 뭐 우리 오류 덩어리죠. 오류 덩어리. 수천만 가지인데 그 중에 그 9가지 정도만 20%몇 법칙만 그렇죠. 뽑아주는 거죠. 자주 우리가 이거 하면 이거 뭐 인간이라고 순화했지만 바로 여러분과 저희들의 오류입니다. 이거를 알고 있으면 자신의 오류를 알고 있다? 뭐가 올라가죠? 메타인지. 메타인지가 올라갑니다. 잘하셨어요. 자, 하나씩 한번 파헤쳐 주시죠. 자, 첫 번째 오류 무엇이냐? 우리 다음에 이제 기억을 할 텐데 그 전에 우리가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 인간의 치명적 오류 중 하나가 바로 기억력 착각이에요. 이건 뭐 엄청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뭐 왕공에는 두 가지를 얘기했지만 크리틱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법정에서 다툴 때 DNA 검사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DNA 검사가 있기 전에도 판결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DNA 검사가 나온 이후에 그 전에 판결들을 DNA 검사를 다시 해봤어요. 틀린 게 너무 많은 거야? 상당히 그럴 것 많은 같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DNA 판결로 드러난 잘못된 판결 중에 70%가 뭐다? 목격자의 잘못된 진술이에요. 물론 거기에 의도적인 것도 이만큼 있었겠지만 대부분 뭐다? 기억력 착각에서 나온 겁니다. 이 기억력 착각은 되게 재밌는 예가 뭐냐면은 그 대박 웃기잖아요. 그 심리 실험 중에 이런 거 증명하려고 사람들한테 가서 뭐 30대, 20대한테 가서 너 3살 때, 5살 때 그거 기억나냐고 너 거기 유치원 다닌 거 그러면서 너 걔랑 친구였는데 기억나냐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유도심을 하니까 기억난다고 유치원 다닌 적 없는데 그렇죠. 거의 다 넘어와요. 네, 그 실험 보면 맞습니다. 기가 막혀 진짜. 네. 그러면서 다 없었던 얘기를 자기 머릿속에서 허구를 만들어낸 다음에 철석같이 믿기 믿고 시작해. 있는 거죠. 특히 장난 아니고 맞아요. 실험 우리 보면은요. 어렸을 때 있던 기억 중에 아예 없는 기억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편집된 기억뿐만 아니라 아예 없는 기억을 철석같이 본인이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뼈아대 그 기억력 관련해서 강의 한번 들었죠. 절대 기억력 갖다 싸우지 마라. 저랑 고약가님은 싸울 때 딱 기억력 부분으로 가면은 안 그냥 싸워요. 그거는 뭐 패스. 그거 패스. 우리는 왜냐면 녹음하지 않는 이상 모릅니다. 모른다니까. 거의 저희는 그래서 옛날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다 녹음하고 싸워요. 그렇지. 진짜. 우리끼리 싸울 때도 녹음하고 싸워. 아니면 채팅이면 채팅이 남잖아. 네, 우리끼리 그렇죠. 그래서 까고 해요. 그래서 네. 그럼 인정. 내가 잘못했어. 인정. 핵 개인정. 바로 굴복. 핵 인정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기억력 착각 그리고 기억력이 왜 우리가 기억력 착각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를 기억편에서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박한 실제론. 왜냐면 자신이 세상을 제대로 보고 있다고 순진하게 믿는 것을 말한다. 이 문구 너무 좋아. 맞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대부분의 우리 뼈덕자 분들 아니시는데 가끔 이렇게 댓글도 보면은 이 소박한 실제론에 빠지신 분이 꽤 계세요. 그냥 자신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거의 모든 걸 다 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너무 우선순위가 많아서 그러는데 고 작가님이랑 저랑 그 사주에 대해서 한번 특집으로 해드릴 거예요. 네. 내가 너무 황당한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 주식 예측 주식 예측도 왜냐면 그분이 네. 사주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 주식을 예측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왜 불가능한지 되게 진짜 정량적 근거를 들어서 이미 검증된 이론으로 하나 예를 들면 요즘 카카오 AI 리포트라는 게 있는데
그 퀀트는 알고리즘이고 그거보다 한 단계 위가 AI예요. 근데 그 AI 거기 딱 한 줄 나와요. 거기 이제 우리나라 AI 레포트 다 정리해 놓은 건데 그 어떤 AI도 주식시장을 예측한 거는 단 한 개도 전 세계적으로 없다. 딱 명명하게 정리가 돼요. 그거는요. 수많은 사람이 근데 복잡계라서 그렇다니까 그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예측 불가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이 소박한 실제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이 소박한 실제로에 빠지신 분들이 뭐다? 메타인지가 매우 낮은 거죠.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거 제가 이거는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세상 여러 가지 여러분 분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모든 걸 정규 분포로 생각하게 그렇죠. 돼 있어요. 예. 근데 복잡계에서는 모든 게 몇 분포예요. 정규 분포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렇게 뭐라 해야지 이렇게 코끼리 엎어져 있는 모양 이렇게 모자 모양이잖아요. 가운데 모든 게 쏠려 있고 근데 몇 분포는 뭐죠? 복잡계에서 상위 앞단에 80%가 쏠려 있는 모델이에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정규 분포로 착각해 버리면은 마치 내가 합리적으로 세상을 바라본 것 같지만 완전 오답에 빠지죠. 그렇죠. 예. 완전 오답. 그래서 이 소박한 실제론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세상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또 이런 죄송하지만 무식할수록 소박과 실제로 잘 빠지는 거예요. 엄청 심하죠. 또 무식할수록 뭐요? 더 자신감이 넘쳐.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소박한 실제론이 아니라 소박한 소용돌이 한번 빨린 적이 많아요. 우리 되게 우리도 많아요. 우리도 많은데 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그 혼자 완공 100세 그 소해 특강 하나 찍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5만 권 찍었었잖아요. 우리 초판에. 그때 제가 존경하는 작가 중에 하나가 김훈 선생님이에요. 내가 웬만하면 선생님 자 안 붙이는데 거기다 김훈 선생님 그 최근에 그거 한번 읽으셨죠? 그거 칼의 노래. 카레 노래 많이 읽었어요. 죽이지. 문장이 죽이지. 진짜 대한민국 이런 작가가 있다는 게 다행인 정도로 그럼요. 진짜 문장이 죽이는데 김훈 선생님이 그때 뭔 책인지 까먹었는데 라면을 끓이면서인가 아무튼 그런 책인데 아무튼 김훈 선생님 그때 절정이었는데 4만 5천 권 찍는데 우리가 5만 권 찍었어. 미친 거지. 소박한 실제로에 빠진 거지. 아니, 소박한 실제로는 소용돌이라니까. 그렇죠. 우리는 소용돌이 실제로는 진짜. 아니 소박하지 않아. 대박한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많이 빠진다. 소박한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핵심 세 하나 번째 사후 해석 편향. 이게 그 앞부분 그 예측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를 예측 없는 상태를 잘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결과를 보면 되게 뻔해 보이거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사후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럴 줄 알았지. 그래서 이거지. 네, 그럴 줄 알았지. 그러면서 어떻게 돼? 이 기억 속으로 내가 원래 그 전에 이걸 예측했다고 생각하거나 누군가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사후 해석 편향은 매우 너무 자주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다음에 싸움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냥 너무 그냥 당연하게 말해버리니까 이미 일어난 일인데 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메타인지 높여야 되는 게 우리가 결과가 벌어지기 전에 내가 내 눈으로 내 귀로 결과를 보고 듣기 전에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대부분 무지한 상태예요. 근데 결과 딱 나오면 여러분 특히 2008년도에 금융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 사후 해석 편향 대단치, 진짜 이거 책 하나 써야 될 것 같은데. 아무 말 대단치, 그게 아니라 아무 말 대단치가 아니라 우리 사후 해석 대단치. 심지어 우리도 그 코덱스 인버스가 있어갖고 그걸 알았으면은 거기다 전재산 거셨으면 그렇죠.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죠. 심지어 민간인들이 공매도 안 된다 그러는데 우리 인버스라는 게 지수 상품으로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떨어질 줄 알았으면은 가뿐하게 대출 받으셔서 10억 태우셨으면은 한 20억 대 30억 이렇게 됐겠죠. 그 진짜. 중에 극소수 중에 그렇게 행동했어도 그 예측이 맞은 게 아니라 맞아. 당연히 위에 아래 둘 중에 50대 50이에요. 그럼 극소수의 소수는 또 거기 베팅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거 이제 다 아는 거만. 그렇지. 누누이 말했지만 우리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금리가 낮아졌어도 금리가 복리로 적용되면 무섭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장 투자가 중에 최고의 투자가 워렌 버핏 빼고는 아무도 지금 20년, 30년 냈을 때 복리를 이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는 20, 30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막 누가 그때 점 찍어놓은 거 보니까 워렌 버핏이 진짜 대단하더만 내가 보니까. 맞아. 근데 워렌 버핏조차도 내가 개별 주식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뭐 워런 버핏 같은 경우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돈 버으셨는지. 근데 이게 좀 짜증난 게 뭐냐면 이렇게 큰 담론 말고도 생활할 때 짜증 나요. 내 왜냐면 그럴 줄 알았어잖아. 어떤 프로젝트 좀 끝나면 잘못되거나 아니면 뭐가 뭐 누가 이혼하거나 뭐가 안 됐거나 그러면 뭐 떨어지고 그러면 내 그럴 줄 나 진짜 알았어. 진짜 짜증나 그냥 그냥. 뭐 이렇게 빡치지 진짜. 진짜 빡치지. 그래서 우리는 사후해서 편하게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이 벌어지기 있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 상태인지를 아는 것이 뭐다? 메타인지를 높이는 거다. 그렇죠? 자, 네 번째. 계획 오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하죠? 자신의 이 계획 이행률을 매우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계획서 많이 써보셨잖아요? 한번 그 계획 쓴 거 한번 보세요. 이번에 지금 올해가 지금 11월 이게 한 12월에 나오나요? 11월에 나오잖아요. 연초에 세웠던 계획 얼마나 이행하셨습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연초에 무슨 계획 세웠는지 모르시는 분 50%. 지금 너무 지금 70% 넘을 텐데 그렇게 비웃으신가 빨리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빨리. 아니 공감돼서. 공감돼서. 제가 대신 사과합니다. 끝까지 인정 안 하는데 지금 70% 계획을 이해 못 하시는 분들 왜냐면 난 잘 알잖아요. 나는 아니야 공감돼서 웃은 거야. 나는 상담 많이 해서 안단 말이에요. 빨리 사과하세요. 빨리 잘못했다고. 아니야.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공감이 됩니다. 네, 제가 그러네. 계획 자체를 잊어버렸네. 그리고 또 굳이 떠올릴 필요가 없어. 영어, 운동, 독서 셋 중에 하나였어. 그러니까 못 지켰어요 다. 그래서 우리 뼈독자분들은 좀 상대적으로 많이 지키셨겠죠. 우리는 자신의 실행력을 되게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계획을 좀 과하게 잡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1초일장에 연공이 얘기했나요? 1초일장에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딘가 얘기했겠죠. 그렇죠. 왜냐면 계획은 정해진 게 아니에요. 가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정해진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우리가 실행할 수 있을 만큼만 계획을 세우고 그걸 업데이트하면 되는 거예요. 1초 일장인데 계획은 그럼, 실행 자체다. 그러니까 전략은 실행 능력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업데이트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실행 능력에 맞춰서 조금씩 업데이트하면 되는데 그냥 어떤 자신의 어떤 내년에 있을 자기 실행력을 아주 과대평가한 다음에 빼빼한 계획을 잡는 거죠. 그거를 실행하지 못하는 게 그 갭이 내 실행과 계획의 갭이 클수록 어떻게 돼요? 무기력에 빠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거 보니까 딱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실력이라는 게 자꾸 실력 타령하니까 실력이라는 게 여기서 실력을 하나 말할 수 있는 게 계획을 잘 짜는 게 실행이 아니라 내가 실행할 수 있는 계획만 짜는 게 실력이에요. 그렇죠. 그게 되게 핵심이 이게 뻔한 말 같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실행할 수 없는 뭐랄까 자기의 희망을 적고 계획이라 그러죠. 그렇죠. 희망사항과 계획은 여러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들으면서 어차피 이제 또 연말이니까 내년 계획 세울 때 뭐 외국어 마스터하기 이딴 계획 세우지 마시고 몇 단어라도 그냥 뒤지게 외우기 이렇게 세우세요. 진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적으시면 더 잘 이루어지는 거 알죠?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그래서 같습니다. 우리는 계획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다섯 번째. 정서 예측 오류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큰 일을 당했어요. 혹은 되게 엄청 기분 좋은 일이 생겼어. 복권에 당첨되거나 정말 사랑하는 친구를 잃었어. 그러면 그 기쁨과 그 고통이 되게 오랫동안 평생 갈 것 같지. 평생 갈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 인간은 되게 적응의 동물입니다. 정말 슬프게도 금방 적응해요. 편차는 있지만 뭐 6개월 안에 거의 다 적응하죠 진짜. 편차는 거의, 있지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살아갈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럼요.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 잃은 슬픔에 처음에 당했던 그 슬픔이 만약에 묻어지지 않는다면은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그 고통이 그 강도가 똑같다면 당연히 그 아픔이 계속 가죠. 내가 물어보면 되겠네. 결이 거북이 죽은 거 다 적응했어요? 완전 적응했어요. 거봐 그때 완전 막 진짜 난리 났었잖아요. 아니, 진짜 영상도 찍어놨어요. 폭풍어라고. 거의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적응 다 했어요 벌써? 다 했어요. 생각보다 빨리 했네. 근데 중요한 거냐면 슬픔을 잊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무덤 있거든요. 그 근처만 지나가면 추모하러 갑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걔가 거북이 2마리인데 복이랑 덩이야. 덩이를 정말 잘 보살핍니다. 아직 잘 살아 있어요?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애지중지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야. 결이 다행이야. 그래서 정서 예측 오류라는 건 뭐냐면 이게 우리가 뭐 행복 같은 거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만 있으면 행복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뭐만 있어야 하면 순간 행복해요. 좀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게 적응이 돼요. 적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서 예측 오류.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큰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게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정서 예측 우리가 그것이 계속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린 적응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6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평균 이상 효과. 이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웬만하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엄청나지. IQ 나는 80인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어. IQ가 아마 제가 알기로 100이 평균이죠. 100이 정확하게 가운데로 그게 이제 전기 분포에 따라서 뭐 분포도가 얼마에 따라서 절대 그게 평가 아닙니다. 퍼센트가 이렇게 퍼지는데 내가 만나본 사람들 IQ 평균은 한 120 되거든요. 진짜 농담 안 하고. 우리나라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은 그 IQ 테스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심각하죠, 제가 볼 때 진짜. 그렇죠. 예. 그래서 평균이라고 해서 평균 이하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자기가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조금 자만심이 있는 거지. 예, 자만심이 있어서 이게 자신감으로 발현되면 모르는데 자만심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약간 꼬이게 되면 내가 뭐 조금 덜 노력해도 뭐 나는 평타 이상 치니까 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렇지 않다. 저는 이거 이제 평균 이하인 걸 많이 알죠. 제 체력이 거의 하위 10%구나. 그 다음에 저는 IQ도 100 안 넘지 않을까, 한 90에서 100 사이지 않을까. 아니 100은 네가 그래도 공부한 게 있기 때문에 IQ 좀 올라갔을 거야. 110 되겠다. 110, 그러니까 뭐 크게 뭐 근데 제가 하나 인정합니다. RQ는 낮습니다. 그러나 짱Q, 짠Q, JQ 짠머리 Q는 한 210? 그거 그 로그 스케일 적용해야 돼. 그 데시벨로 따져봐야 돼 그거는요. 왜냐면은 전 세계 데시벨로 따져봐야 돼. 나보다 왜냐면 너무 숫자가 천문학적으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막 뭐 데시벨은 소리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은 너무 비교가 안 되잖아. 막 보통 사람들 잔머리 큐가 막 110, 120 그럴 텐데 나는 막 23,000 이런데 비교하려면 로그를 때려야지. 그래서 1, 2 이렇게 따져봐야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비즈니스 할 때는 짱Q. 특히 우리 자녀들 분들 잔머리 잘 굴리잖아요. 그러면 딱 한마디 해주시면 됩니다. 너 크게 되겠다. 예. 너 비즈니스로 잘하겠다. 비즈니스 잘하겠네. 이렇게. 자, 7번째 뭐냐면 이거 제일 무서운 건데. 확증 편향입니다. 이거 메타 분석이 있어요. 메타 분석이 뭐냐면 우리가 정보를 찾을 때 자기가 틀렸다는 정보보다 자기가 옳다라는 정보를 찾을 확률이 2배가 높다라는 메타 분석까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고 작가님이랑 토론하면서 느끼는 건데 맨날 빠지는 것 같아요. 맨날 진짜. 그래서 사람이 근거를 찾아야지, 논리적으로 생각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 가는 그 과정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원래 갖고 있는 신념, 내가 원래 주장하고 있는 주장 내용 이거를 뒷받침하려는 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잘못된 주장이 계속 강화가 되는 거예요. 만약 잘못됐다면. 그러면 결국 틀리게 되는 거죠. 원래 내가 갖고 있던 주장을 정말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대의 논거를 찾아봐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갖고 있는 주장이 더 강화되거나 내가 서로 이거 잘못된 신념이 잘못된 주장이라면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예. 딱 갑자기 두 글자 떠오르네. 꼰대 분들이 확증 편향이 심하죠. 그렇죠. 엄청 제일 심하죠. 그렇죠. 그렇죠? 예. 자기가 딱 정해놓고 말하니까 진짜. 그렇죠. 그래서 확증 편향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만 놔두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특히 평소에 대화할 때는 그냥 넘어간다 할지라도 중요한 글을 쓰거나 중요한 보고서를 쓰거나 중요한 토론을 하거나 사활을 건 이야기를 하거나 그럴 때에는 의도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주장에 반대 논거가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비즈니스에는 전략적으로 뭐라 그래 레드팀이라고 만들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반대말만 계속하는 거 확정 편향 깨려고 그게 레드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그냥 반대로 하는 거죠. 반대로. 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정확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정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 여덟 번째는 이 가용성 편향입니다. 이거 엄청 심한데. 우리가 어떤 빈도수가 많으면 그거 실제가 많이 일어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경향이 내 기여도가 높게 생각하는 것도 이 가용성 편향입니다. 가용성 편향 쩔 때가 언제냐면은 육아, 가사. 그렇죠. 예. 그래서 가사 그거 합쳐보면은 100이 기준인데 어떤 사람이 60 했을 거고 어떤 사람이 40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남편이랑 부인한테 물어보면은 막 175 이렇게 나오죠. 그렇지. 175, 280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내 기여도를 높게 측정이 되는 게 그런 현상이 왜 벌어지냐면 빈도수가 많잖아요. 내 인지적으로. 왜냐면 다른 사람이 일하는 거 못 본 게 많이 있잖아. 그러나 내가 일하는 거는 내가 가사를 하는 건 어떻게 되죠? 내가 맨날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본인 생각했을 때 당연히 빈도수가 본인이 높은 거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기여도가 높네 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지적으로 빈도수가 높다고 해서 실제 빈도수가 높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죠? 통계를 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기록 남기고 그래야지. 기록 남기고 관찰해보고 중요합니다. 저랑 고 작가님이랑 롱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확증 표현은 많아요 실제로요. 그래서 그걸 깨는 게 되게 고통스러워요. 매일매일 깨야 되니까. 왜? 뭘 하려고 그래 자꾸 내가 나만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내가 정해놓고 딱 답 정해놓고 그거에 관련된 것만 보니까. 근데 저랑 고 작가님 가용성 표현은 거의 없어요. 그러네. 그냥 서로가 더 많이 했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저희 회사에 아니 실제로 얘가 많이 해요. 실제로 그게 아니라 고 작가님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제가 이 부분을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일철장이 계속 좋은 책이에요. 지식에 제가 심화를 좀 잘하는 편이고 고 작가님은 탐색을 잘하는 거죠. 근데 고 작가님이 이제 알겠죠. 심화가 좀 어렵죠. 어렵지. 그러니까 심화를 잘하는 케이스가 별로 없죠. 탐색을 그래도 탐색도 그게 그래서 뭐 경중이 아니라 역할이 다른 거예요. 정확하게는 뭐 탐색이 안 되면 심화를 시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탐색의 의미가 있는 건데 난이도로 따지면 심화가 훨씬 더 어렵죠. 근데 왜 우리는 그런 가용성 편향이 없냐? 제가 그래 심화를 잘한다고 인정을 해요. 쳐요. 근데 고 작가님이랑 내가 한 팀으로 있으면 고 작가님이 탐색을 더 많이 해주면은 나는 훨씬 깊게 들어가요. 우리 비즈니스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진짜 온데만데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대단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그렇게 특이한 사람들.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제가 되게 희귀한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이상한이라고 했는데 그런 분들도 저 사람이 왜 나를 만나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분도 제가 많이 만나고 그 다음에 저희 회사에서 힘들었던 친구들이 가용성 편향이 되게 심해서 그랬던 거예요. 자기 기여도를 내가 회사에서 이만큼 했던 것 같은데 우리는 나름 되게 객관적으로 기준을 정해놨는데 그래서 회사에서 그거 갖고 힘들어요. 근데 그거 한번 깬 친구들은 오히려 이제 편안해지는 거죠. 그렇죠. 메타인지가 높아진 거지. 전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메타인지 짱이 있잖아요. 메타인지가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내의 전략도 달라지고 그럼요. 훌륭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용성 편향 특히 회사 내에서 조직에서 특히 회사 내 조직 내에서 그리고 가정생활 내에서 좀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시고 들어보시고 그리고 통계가 있으면 통계를 살펴보세요. 그러면 이 가용성 편향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 권위자 편향입니다. 자기 생각이 있어도 권위자가 얘기하면 획 바꿔버려. 권위자가 얘기했으니까 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엄청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왜? 어떤 권위자가 오를 확률이 높으니까. 그러나 이게 내가 스스로 뭔가를 탐구하거나 하고 아니면 내 신념까지도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내가 권위자가 또 항상 옳은 권위자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권위자가 옳은지 안 옳은지도 잘 판단도 안 해요. 그냥 누가 어디 무슨 대학교 교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뭐 옳겠거니, 뭐 어느 분야의 뭐 대표님이 말씀하시니까 옳겠거니, 진짜 그래? 정말 그래? 라는 비판적 사고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거죠. 이거는 제가 예 하나로 끝낼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제가 앨런 머스크 유대인이냐 안 유대인이냐 그 어떤 교수님이랑 대판 싸웠는데 그분은 이제 유대인 관련 책도 많이 썼고 전문가고 나는 그때 이거 하고 있을 때도 아니고 삼성 다니고 있을 때거든요. 나는 책 많이 읽어서 앨런 머스크 유대인 아닌 거 아는데 그다음에 구글링만 해도 나오는 건데 그분이 자꾸 앨런 머스크 유대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권위로 누르려고 그러더라고 나를. 내가 거기서 지겠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게 SNS에서 이슈가 됐어요. 엄청 많은 사람이 그분이 이제 팔로우도 많았고 나는 그때 팔로우는 없었거든요. 엄청 이슈가 돼서 거의 진짜 이건 다이가 골리앗의 싸움이야. 권위자와 그냥 듣보잡의 싸움이야. 그래서 99.9%가 그분 말이 맞다고 이제 지지를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거기서 진짜 권위자를 데리고 왔어. 앨런 머스크 엄마. 내가 알잖아 내 성격. 내가 누구한테 지고 살겠어요? 내가 아직도 내가 이메일 찾아보니까 있더라고. 테슬라에 테슬라 그러니까 그 커스터머 서비스 같은데 앨런 머스크 유대인이냐고 그런 거 대답이 오겠어? 근데 내가 앨런 머스크 엄마가 마야 머스크라는 분이거든요. 그분 모델도 하고 무슨 식품회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 식품회사는 뭐 엄청 큰 데는 아니니까 그분이 이메일을 본 거야. 그래서 간단하게 앨런 is not Jewish다 이렇게 써준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아주 내 99.9를 확 뒤집어 버렸지.
뭐 엄마가 나왔으니.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나보고 뭐라 그랬냐면은 그 깨시민 분들이 좀 깨어 있는 분들이 진짜 뭐 나쁜 말로 깨시민이 아니라 진짜 깨어 있는 분들이 기자가 해내야 될 일을 해냈다고. 왜냐면 그때 그 기사가 이 탑 기사가 됐었거든요. 그러네. 막연하게 그렇게 그쪽으로 뭐 잘 나가면 유대인이랑 얘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제 사회과학 실험도 직접 시작한 게 뭐냐면은 미국에서 권위자들이 말했는데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 정서에 맞냐 이거예요. 맥락적으로 안 맞을 수가 있죠. 안 맞을 수가 있다는 거야 내가 볼 때. 왜 우리 다른데 문화가 다르고 뭐. 아유 백인들 비타민 D도 잘 생성 못 해갖고 햇빛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비타민 D 얼마나 잘 생성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그러니까 전혀 다른 종족이야 내가 볼 때. 예? 그래서 문화가 다른데. 예? 그래서 우리는 다 래시가드 있고 막 그거 온갖 다 뭐 막 얼굴에다가 그거 뭐냐 그 UV 크림 다 바르고 다니잖아요. 예? 다른 종족으로 문화가 다른 건 아니고. 아니고 그러니까 완전 근데 과장하면 거의 그러니까 완전 근데 그것 때문에 크게 다른 문화가 얘네는 여름 휴가가 길어요 백인들은 그때 햇빛 많이 받아놔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건데 그러니까 뭐 문화라는 게 거의 그 뭐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건 유전자가 거의 동급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엄청난 영향을 주기 다른 때문에 건 다른 거니까. 문화가 다르면 당연히 행동 패턴이 달라질 수밖에 있고 그러니까 실험을 다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뭐 찰스 두이거도 좋아하고 뭐 에던 그랜트도 좋아하고 다 좋아한다 쳐. 근데 걔네가 하는 실험이 맞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우리 플랫폼을 통해서 해내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게 맞아. 그럼 어때요? 더 확신을 갖고 그 이론을 따르면 되고. 그렇지. 틀려. 그러면은 어떤 게 새로운 우리한테 걸 또 찾아봐야죠. 우리한테 네. 대안이 뭐냐 그걸 그렇지, 따져보면 그렇지.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되게 합리적인 건데 이게 별것도 아닌 건데 권위자 편향에 눌린 사람이 이런 생각조차 못 한다는 그렇죠. 거예요. 이것도 본인의 편향을 벗어나는 하는 방식이고 우리 뼈덕자 여러분들도 그 이거에 빠지시면 안 되는 게 저희가 항상 옳은 게 아닙니다. 그럼요. 여러분도 저희가 하는 얘기를 그냥 아무런 영감 없이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쟤네도 틀릴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본인의 맥락화를 잘 시키셔야 됩니다. 무턱대고 다 그냥 하면 안 돼요. 저 얘기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얘기한 거니까 나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그러면 약간 변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냥 철석같이 쟤네가 얘기하는 거 다 들어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왜 똑같은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냐?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맥락은 뭐 10% 20%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10% 20% 때문에 여러분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고민 사연도 뭐 똑같이 취업을 못 하는 것도 한 100개는 다뤄야 되고 한 1000개는 다뤄야 되고 왜? 조금만 달라도 상황이 바뀌거든. 뭐 그래도 무기력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한 100개 또 달아야 되고. 왜냐면 그러다 보면 이게 내 맥락에 가장 잘 맞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저것 계속 다루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왜냐면은 최대한 맥락적으로 싱크로나이즈 동기화를 시켜드리려고. 그렇죠. 예. 예. 그래야 그야말로 심화를 하기가 그럼요. 편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오류들, 우리가 이제 알고서 박살낼 수 있다면은 정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오류들 9가지에 대해서 이게 여러분 얘기해봤습니다. 대신 이건 인간의 오류를 말씀드렸잖아요. 100%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 뇌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요. 그래서 나는 왜 이러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저도 학증 폐양 매일 걸린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먼저 받아들이는데 이걸 조금 내가 줄여나가야 되겠다. 그럼 줄이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 것인가? 거죠. 이게 여기까지 가면 메타인지가 상승이 돼서 거기에 적당한 전략이 나온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또 이해할 수 있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왜 이렇게 헛소리 하는지도 좀 이해가 되고 아니면 저 사람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보듬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이 오류를 알게 되면 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면 도움되는 9가지 오류를 마지막으로 메타 엔진을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억력 천재가 될 수 있을까? 천재까지는 못 돼도 어떻게 하면 기억력을 확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까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하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기억력 착각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를 기억편에서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